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영철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난 김영철 단장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거듭 북미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데 대해 비핵화의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핵화 조건을 내걸어 북한에 공을 돌린 것으로 북미 간의 탐색적인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2008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에서 수상한 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어제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이 전무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가장 중대한 뇌물 혐의가 구형량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각기로 확산하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우 오달수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JTBC 취재진을 만나 성폭행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최일화 씨는 스스로 과거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며 사죄했지만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군 장병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나올 때 특정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장병들은 웃지만 인근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영철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핵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비핵화 이슈를 우리 측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놓고 남북한과 미국이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기류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조금씩 진전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 폐기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문 대통령이 그중 어떠한 방안을 택해야 하는지도 함께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핵 동결로 시작해 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북핵 해법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류엔둥 중국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철은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재차 북미 대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 구축 등을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 이후 김영철은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이 대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데 대해서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비핵화 조건을 내걸어서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인데 백악관이 적어도 북미 간의 탐색을 위한 대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북미 대화 의향이 있다는 북한 측 입장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6문장짜리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런 입장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전 세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핵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북한의 공을 넘기면서 대북 압박 제재는 쉽게 풀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렵다며 비핵화가 의제가 되지 않는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 차단에 준하는 대북 제재가 실패할 경우 준 군사행동까지 의미하는 2단계 대책으로 북한을 압박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평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 무드를 이어가며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어제 통일대교를 가로막고 집회를 했던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계광장에 나가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서 주사파라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할복하고 싶은 심장이라고 하는 등 거친 발언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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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오늘은 청계광장으로 나가 김영철 박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 추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인 한국당은 2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합니다.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장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한국당의 거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야당 무시하고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라는 야당 요청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오늘 운영위는 열리지 않았고 국회 산자위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아동수단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오늘도 국회는 멈춰 있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전해드린 것처럼 김영철은 박근혜 정부 때도 판문점에서 우리와 대화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2014년 회담장에서 김영철을 직접 만났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물어봤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영철이 당시 회담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측 대표로 회담장에 나가 김영철을 만났던 당국자들은 꺼려지는 인물이라는 점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화는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통전부장이고 대남 담당 비서고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은 대화 자체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말이니까.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통일부 당국자 역시 전쟁 중에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 여권은 자유한국당이 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한 고위급 비밀 접촉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먼저 북한에 제안했다고 북측이 폭로했던 겁니다. 북한은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돈봉투를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2011년 5월 9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하며 녹취록도 있다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이 전무를 소환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JTBC 취재 결과 이 전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에 수상한 돈을 민간에서 수차례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를 조사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사위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사위가 받은 돈의 최종 목적지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에 뇌물 혐의에 적용될 금액도 그만큼 늘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소환할 전망입니다.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도 그만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민간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이상주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 전무를 검찰청사로 데려와 현재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무는 민간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무가 불법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이 소송 비용 외에 또 다른 돈을 받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건데요.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또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받은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취재한 결과 수십억 정도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확인 결과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최종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규모가 수십억 정도 된다고 하면 뇌물 수사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만약 그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갔다면.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네. 돈을 받은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당선된 뒤 2008년 2월 25일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주 전무가 돈을 받은 시점을 2008년 2월 정식 취임하기 전과 또 취임한 후로 보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취임해서 현직 대통령이 됐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무가 받은 돈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수수 액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자,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정말로 갔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맏형인 이상은 회장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라고 들었는데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하면서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 같군요. 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친인척과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끝낸 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임박하면서 시민단체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앞서 2번의 검찰 수사와 2번의 특검 수사가 이뤄졌지만 봐주기 수사 등 의혹만 증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모든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시영 씨는 아버지가 다스의 경영에 개입한 것일 뿐 실소유주는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이에 힘입어서 이시영 씨가 사실상 경영 실권을 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시영 씨는 거듭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네, 뭐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영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큰형 이상은 회장의 회사 다스에 깊숙이 조언을 해준 바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스와 협력사가 자신의 회사에 담보도 없이 123억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시영 씨가 편법으로 승계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은 회장이 시영 씨에게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으로 빌려준 6억 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일 수 있다고 보고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이상은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다스를 비롯한 차명재산 의혹 전반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지난 2007년에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재산 수사 당시에 재산 관리인들이 명의 대여자를 숨기려 했던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20년간 관리된 해당 계좌가 정리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명의 대여자에게 4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차명 계좌와 관련한 발설을 막기 위한 입막음 용일 성격이 크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A씨는 1990년대 중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김재정, 이영배 씨 요청으로 인감을 빌려줬습니다. A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엔 증권사 주식 20만 주가 들어왔는데 당시 시세로 약 4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약 20년이 지난 2015년 해지됐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병모 씨는 이 돈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 등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감사로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급여 성격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감사로 실제 일한 내용이 없고 2007년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숨긴 인물인 만큼 향후 문제를 우려해 준 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이 운영한 차명계좌는 A씨 명의 외에도 여러 개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다스 하청업체 금강의 임직원들 상당수 이름으로도 차명계좌가 만들어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명의가 도용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김영철 박람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직접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소환을 앞둔 정치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수행원이 촬영한 사진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엔 김영철 박람을 비판하는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습니다.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장이 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을 상대로 적극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가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스 소송비대나 정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만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재판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뇌물 혐의가 구형량을 가를 전망입니다. 앞서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이 구형된 바 있기 때문에 이보다 혐의가 많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높은 구형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내일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먼저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를 밝힐 계획입니다.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 등 중대한 범죄 혐의 위주로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검찰의 구형이 가장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에 가장 중대한 건 뇌물수수죄입니다.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최소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이 수백억 대인 점과 특히 먼저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과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형량이 징역 25년을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면 국선 변호인들만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반 의혹. 제가 7시간 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즉 보고시각 조작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각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후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탄핵 심판 내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야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이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외곽팀장 등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8월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조사해온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돼서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에 사법당국이 적극 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문화계 미투는 계속됐습니다. 배우 오달수 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오늘 JTBC에는 댓글 당사자의 전혀 다른 증언이 전달됐고 자신이 가해자라고 먼저 밝힌 이 연기자의 경우는 본인 고백보다 더 중한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이성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젠더 폭력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한 건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의미와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범국민적인 의식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오늘 배우 오달수 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늦게 밝힌 것은 영화 촬영 스케줄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JTBC에 밝힌 피해자의 증언은 오달수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올렸던 바로 그 당사자가 JTBC의 김지아 기자를 만났는데 당사자는 당시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성폭행도 당했다면서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2016년 한 영화 잡지에 실린 오달수 씨와 이윤택 씨의 인터뷰입니다. 오 씨가 이 씨의 연희당 거리패에서 일하며 연극 쓰레기들을 연출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JTBC 취재진을 만난 전직 단원 A 씨는 당시 오 씨와 함께 해당 연극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선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높은 선배였고 잠시 이야기하는데 제가 따라갔던 거 결정적인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잘못했던 일이죠. 오 씨가 자신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뭐 받아가고 그럴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눈도 깜짝하는 차분한 표정 있잖아요. A 씨는 당시 자신이 따라갔다는 점 때문에 자책을 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자기를 따라가서 얘기 좀 하자 따라갔기 때문에 저희 잘못이 아닌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제 몸속에는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저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가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자신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밝혔던 성추행 사건은 그 이후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제 마음이 조금 풀릴까. 제가 쓴 댓글을 갑자기 어떤 기자분이 기사화해서 올렸을 때 저한테 막 욕설을 날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다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A 씨는 당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그 동료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가 좀 성적으로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오 씨가 유명해지면서 고통이 더 심해졌다던 A 씨는 3년 전 여성단체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은 사실도 전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침묵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 씨는 의혹 제기에 대한 침묵을 깨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씨는 30년 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 차분히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영화 촬영 일정으로 입장을 정리해 알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이후 JTBC 취재진이 A 씨를 인터뷰한 사실을 전하자 오 씨 측은 재차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앞서 뉴스룸에서는 밀양 연극 촌장으로 있던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실명으로 자신이 이름이 거론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하 씨는 인간문화재를 내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의 성추문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18일입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희단 거리패 전직 단원이 하 씨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겁니다. 이후 하 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여성 단원만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 씨는 오늘 취재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성폭행이다. 추후의 그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정말 잘못했다고 제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인간문화재나 뭐 이것 좀 이미 다 내려놨잖아. 그분들이 어떤 돌팔 매질을 던지든지 정말 사죄하고 싶거든요. 취재진에게 밀양 연극촌에서 사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혔던 하 씨는 오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사과는 지금은 제가 성폭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화재청은 하 씨가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면 위원회를 거쳐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하용부 씨와 이윤택 씨의 성폭력을 폭로해온 연희단 단원들은 밀양 연극촌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문제로 지적해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연극촌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한 여성 단원의 다이어리를 입수했습니다. 연극과 안마라는 이름으로 덮어졌던 성폭력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2004년 연희단 거리패에서 배우로 있었던 한 여성 단원의 다이어리입니다.
연극단의 일상을 자신이 직접 그린 사파와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만 하더라도 연극을 잘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곳곳서 보이지만 2004년 2월 18일 처음으로 겪은 일인데 정말 싫다고 썼습니다. 함께 합숙하는 사람들이 볼까 애둘러 표현했지만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 하용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날을 적어놓은 겁니다. 다른 이들이 읽을 수 없도록 중국어로 인간 문화재는 무슨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고도 강조합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밤새 안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성추행을 당했던 정황도 기록했습니다. 중국어로 적은 부분에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구역질 난다고 써 있습니다. 새벽에 이윤택 씨가 있던 황토방으로 불려가는 두려움도 호소합니다. 이 바닥은 원래 이렇구나. 원래 이런 걸 견뎌야 프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유별난 애가 되고 그럼 너는 여기서 성공 못해. 연극촌 내 이 씨와 하 씨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공동체 문화는 JTBC가 만난 전 단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공동체 생활이니까 나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조금 그거는 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거기에 있었을 때 그거였기 때문에. JTBC 이호진입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오늘 관심을 모은 인물이 있습니다. 배우 최일화 씨는 과거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이 경우 나도 가해자라고 먼저 밝힌 어찌 보면 역방향의 미투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최 씨의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배우 최일화 씨는 스스로도 성추행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세종대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최 씨가 25년 전 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또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려 실신시켰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최 씨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화계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 폭로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12년차 배우 송원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8년 전 전주의 극단 명태 최경성 당시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MT를 가는 날 차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극단을 탈퇴하자 최 대표가 오히려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내쫓았다는 소문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원들과 선배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당사자에게 직접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수 재직 시절의 성추행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시인협회 감태준 회장은 회장직에 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경남 김해극단 번자기 대표 조증윤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거론된 인물이 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조 씨를 포함해서 19명을 수사 중인데 배우 조민기 씨도 공식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극단 번자기 대표 조증윤 씨는 10년 전 당시 16살이던 김옥미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6번을 했는데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내가 죄책감이 생겨서 그래서 주소 상습적으로 시킨 거예요. 18살 여자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늘 조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기 씨에 대한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했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 씨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성폭력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수사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처벌이 어렵더라도 사법 처리가 가능한 방향을 찾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소 고발 외에도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피해 사례까지 모두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영탕입니다. 연일 확산되는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서지현 검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오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함께 지방 발령이 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청사에 도착한 안 전 검사장은 짤막한 답변만 남긴 채 청사안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성추행으로 인정하십니까? 직권 남용 및 인사 의혹 인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소환됐는데 피해자나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당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해 인사 불이익을 줬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그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관련 내용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은 장례식장에 술에 취해 도착했다는 등의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이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 분권 개헌의 종국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언급한 말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짜 뉴스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근거 없는 이 내용이 문서 형태로 만들어져서 강연장에서 유포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작성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교회입니다. 강연에 나선 인물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여당은 약 90가지 조항을 개헌하겠다고 지금 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연방 음모론은 자유통일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하고 북한이 오래도록 선전하는 것에 다가가는 것이죠. 강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도 변호사는 강연장에서 자신이 작성해 배포한 자료에서도 고려연방제를 설명하며 개헌안의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면서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궤변이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삭제해 인민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시도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초 해당 용어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린 사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동성애 이런 거를 차별하거나 반대하는 데들은 정부 입찰도 자격을 안 주고, 예를 들면 뭐 세제 혜택도 안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이 사람 중심 세계관으로 주체 사상을 확산시킨다거나 국가가 노동과 토지를 통제하면서 자유시장이 말살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더 극악한 북한 같은 전체주의거나 아니면 조금 완화되어도 뭐 중국 같은 거죠. 중국만 해도 교회 건물을 폭파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주최 측은 강연 후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도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취재진의 해명 요청을 거부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국가주석이 10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이론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외신은 시황제 시대를 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의 베이징 8분 공연 영상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은 나와 중국 인민은 전 세계 친구를 환영한다며 2022년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석의 10년 이상 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대한 삭제를 제안했습니다. 시진핑 사상도 명기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개인 숭배가 되살아나고 덩샤오핑이 1980년대 만든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다는 평가입니다. 환구 15는 임기 조항이 없던 당 총석이 군사위 주석과 형평을 맞춘 이성적 선택이라며 찬양 일색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민 속에서 나와 인민을 근심했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했다는 인민일보 CCTV 공동 제작 선전물도 나왔습니다. 당장 89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왕단은 위안스카이의 황제제도 부활과 같은 조치로 역사의 큰 퇴보이자 개혁개방 40년의 철저한 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이 이론상 37년 집권한 독재자 무가베보다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연임 규정에 대한 삭제 의결을 앞두고 중국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규제하자 우회 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입니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봤더니 신용대출을 너무 쉽게 권했고 감시망을 피할 편법을 일러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은행의 대출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한도가 부족하다고 하자 곧바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담보대출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로 하실 수 있는데 원천징수 중에 특히 소득금액만큼 한도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금융당국이 각 은행의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신용대출로 채우는 걸 자제하라고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술 더 떠 꼼수까지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뒤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개 그 전에 일으키셔야죠. 네. 수수료 따진다고 하시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더 완벽하실 수 있으신 거죠.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중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은 전년도 증가폭의 2배 가까운 21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회 대출이 급증하자 금감원은 최근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강남권 4개 은행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희상의 유해가 어제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9년 만입니다. 독일에서 타계해서 현지에 묻혔던 유해는 다음 달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에 맞춰서 공식 안장될 예정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995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타계한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49년, 타계한 지 23년 만입니다. 임시 안치된 유해는 다음 달 말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에 맞춰 안장될 예정입니다. 묘주는 통영국제음악단 인근 언덕에 마련됩니다. 생전에 통영 앞바다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그리워하던 선생의 뜻을 기린 겁니다. 윤 선생은 1967년 동백님 간첩단 조작 사건 등에 연루돼 2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후 독일로 돌아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시모새끼 가서 배를 타고 쭉 가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기까지 갔다가 지책의 고향을 보고 그냥 돌아오고 빙빙 돌았어요. 그 사이 동백님 사건 연루자들 대부분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 선생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제독 경제학자 오길남 씨에 대한 입국 권유, 망명 후 북한과의 교류 등이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어제도 윤 선생의 국내 안장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한국당 소속인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제 이념 논쟁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주광역시 남구 푸른길 공원에서 70살 김모 씨가 기르던 셰퍼드가 주인과 산책 나온 작은 개 3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탈출한 셰퍼드 2마리를 현장에서 포획했고 달아난 셰퍼드 2마리도 5시간 만에 모두 잡았습니다.
서울시가 5년째 동결돼 있는 택시 기본요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거나 3,900원으로 하되 산합금을 동결시키는 안 등을 두고 택시 노사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차 거부를 한 번이라도 할 경우 열흘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됩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동국대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동국대 한태식 총장이 2013년에 쓴 논문 서산대사의 정토관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가운데 4쪽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한 총장의 논문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베낀 게 표절인지 규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가 2개 회사로 나누어진 사실을 모른 채 한 곳만 고발 대상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추가 고발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공소시효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엔이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을 결의했지만 전쟁 아닌 사륙의 현장이란 동구타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학 무기 공격도 발생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수도 외곽 동구타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간 휴전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과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군이 급기야 화학무기인 염소가스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민간인 14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3살 어린이가 질식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지난해 4월 이들리브주에서 화학무기 살상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량의 화학무기를 쓰고 있다는 게 서방 세계의 판단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열흘 가까이 계속된 공습으로 동구타에서 500여 명이 숨지고 어린이 희생자가 속출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인도적 무차별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러프 3국이 휴전 결의안 이행을 시리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외신은 폭격에 숨진 아들이 음식이 있는 천국으로 가길 바란 엄마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군인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할 때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부대에서 가까운 이른바 위수 지역이죠. 최근 국방부가 이걸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그러자 육군은 확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수 지역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의 갈등도 깊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버스와 택시가 계속해서 군인 장병들을 실어 나릅니다. 길거리가 금세 군인들로 가득 찹니다. 이를 보려는 외지인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을 떠나 양구터미널에 도착한 버스입니다. 양구 지역에 있는 장병들이 양구 지역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만나러 온 가족들이나 여자친구들이 이 버스에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휴가를 받은 장병들은 도시로 가지만 주말 외출이나 외박을 받은 군인들은 동네에 남습니다. 부대에 한두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럿이 모여 PC방이나 식당을 찾습니다. 양구 시내는 인구에 비해 상당히 번화한 편인데요. 주말에 외박이나 외출을 나오는 장병들이 주 고객입니다. 좁은 지역에 40여 개의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고 PC방과 게임장이 수십 곳. 성수기인 아침 시간이 지나자 택시 수십여 대는 차고지 앞에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습니다. 군인 장병을 주 고객으로 삼는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이동 지역 제한을 없애겠다고 지난주 발표하자 상인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군 관련돼서 외박 외출을 풀어준다고 볼 때는 거의 이쪽은 상권 자체는 환불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화관이나 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대도시로 가길 원할 거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춘천이 되게 가깝거든요. 3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거기는 도시 같잖아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기들 욕심이 그간의 특혜를 받은 거지. PC방은 시간당 1,80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고 군인들이 찾지 않는 평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시설은 허름하지만 더 비싸단 주장입니다. 여기는 시설이 거의 서울에 있는 그런 정도이 아니라 중간에 살짝 중간 정도? 액실인데 그게 4,000원이요. 이에 대해 상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3일 장사를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PC방도 3일 장사하자고 계속 키고 있는 거야. 그냥. 지역 경제 대부분이 군인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전방 접경지라 규제가 많아 다른 산업이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규제가 굉장히 많죠. 이 전방이기 때문에 서울 상수원부역 관계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10여 개 시군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육군은 위수 지역 폐지가 확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이 갈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을 나왔던 군인들이 다시 부대에 복귀하면서 시내는 한산해졌습니다. 그동안 발전이 어려웠던 이들 접경 지역을 살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당신의 마음부터 읽어봄직. 고인물은 찝찝하잖아. 직수로 흐르게 하니까 믿음직.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먼지를 찾아내니까 바람직. 어머, 가스불 켜놓고 나왔나? 밖에서도 끌 수 있으니까 놀람직. 당신의 마음을 읽어 생활을 바꾸는 매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 매직.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안경을 쓰지만 김은정은 안경을 쓰고 빙판을 지배한다. 과연 그는 빙판의 지배자다웠습니다. 다갈색 안경 너머 매서운 눈빛으로 좌정을 압도했고 이른바 김은정 안경은 컬링 인기에 힘입어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의 안경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안경만 써도 눈치를 줍니다. 단지 안경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한 여성의 지적 이후에 공감하는 댓글이 수없이 공유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것입니다. 안경을 쓰면 취업이 쉽지 않았으며 심지어 눈병이 생겨도 안경을 쓰지 못했다는 여성들의 경험담은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몇 년 전에는 안경을 쓴 여기자가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뉴스가 되었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안경 해방.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동계올림픽 영웅 김은정 선수가 던져놓은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로부터 꼭 한 달 전인 1월 26일 참고 참으며 아랫입술을 꼭 깨물었던 시간들을 지나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던 서지현 검사. 그로부터 사흘 뒤에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아마도 그 뒤로 벌어질 미투 운동을 예상하지 못한 채 왜 자신에게 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는가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불과 한 달 사이에 세상은 이만큼 진보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 제자리일까? 8년간
검사 서지현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도 혹은 격려, 심지어 누군가는 관습이라 말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를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곤 했던 품성론과 음모론까지. 그 행위들은 권력이란 우산 밑으로 자연스레 은폐됐고 피해자들이 은폐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자신부터 무너지고 더 큰 상처를 각오해야 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 김은정은 안경을 쓰고 빙판을 지배한다. 그 장면이 아름답게 보이는 만큼 우리의 세상은 이만큼 진부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 제자리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친북정부, 주사파 정부라고 규탄 집회까지 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보수정권 당시의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참고름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김영철이 판문점 회담장에 나왔었다. 판문점하고 서울하고 같냐라는 반론도 또 야권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마주했던 우리 정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김영철이 나오는 건 논란거리였지만 어쨌든 김영철과의 대화는 불가피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당시에도 뭐 남북 관계가 뭐 긴장 국면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는 뭐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관계자는 이번 방남과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김영철이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 이 대화 자체를 앞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당시 참석했던 통일부 관계자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번에 김영철을 받기로 한 건 일종의 아그레망을 준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정치의 영역에서는 김영철의 방남을 이렇게 반대하고 항의 집회까지 열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일단은 들리는데 이후에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도 지금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미국 국무부에서는 김영남의 방남에 대해서 뼈 있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김정은의 여동생이 왔던 것과 같은 부류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재 대상인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한반도 정책팀장을 지냈던 잔우지 대표에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김영철은 김정은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또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김영철과 만나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책연구소의 크리스톨 연구원에게도 전화를 한번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imilar to when Israeli and American officials first met with Yasser Arafat. It was understandably upsetting and controversial to talk to him, but ultimately there was no real alternative. 즉 이게 평화회담이라는 거는 적과 만나서 푸는 거지 친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하긴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근데 꼭 이런 의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박람회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도 있다면서요? 물론입니다. 미국 보수 성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김영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란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 간 약속을 국제 제재보다 더 우선시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에게도 물어봤더니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법을 초청한 건 너무 나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뭐 보수냐 진보냐 이에 따라서 입장이 좀 바뀌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김영철이 이번에 그러면 순전히 북쪽에서 오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에서 그래 오시오라고 해서 온 거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김영철은 제재 대상이기도 한데. 네. 그럼 미국 정부가 김영철이 방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안 했겠느냐? 적어도 한미 간의 의견 교환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 국무부도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만큼 김영철의 방남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미국과 협의가 있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 쪽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김영철은 미국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미국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미국 언론에서 한 맥락에서 해법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개회식 때 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귀국하는 길에 인터뷰를 했던 예.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인데요. 북한 공격은 엄청난 규모겠지만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내용은 이 미국은 북한과 전쟁 아니면 핵 보유 인정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의 중간 선택지는 모든 외교 방안을 다 써보려는 한국 정부의 리드를 먼저 따라가 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북한 공격은 엄청난 규모겠지만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빠졌는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이걸 얘기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정재영 기자였습니다. 자, 끊이지 않는 성폭력 피해 폭로, 그에 발맞춰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문화계 연대와 지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계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연출가 이윤택 씨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극인들을 비롯한 문화계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섰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출범한 프로그램 제작소는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고소,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의 자존감과 이런 참담한 심정을 안겨준 그분이 달게 받아야 되는 법적 처벌. 지난주 젊은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발족한 데 이어 공연계를 중심으로 또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윤택 씨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폭로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였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관객들도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에 이어 무대를 함께했던 동료들, 박수 쳤던 관객들, 그리고 여성계의 연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용기를 낸 미투 폭로자들이 그 후폭풍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극인들의 지지와 또 연대의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참여자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연극인 한 명과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민자 전 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혹은 이미 기존 다 밝혀진 바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제2, 제3의 미투가 또 나올 가능성은 지금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리 사회의 반성 그리고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윤택 씨의 이 문제가 고발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그것을 떠넘기듯 극단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예.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더욱더 밝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그 연극 현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극을 교육받고 있는 대학
그리고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만일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각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성들이 겪었던 또 누군가가 겪었던 목소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게 어디까지 어느 분야까지 확산될지 뭐 도저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초기부터 지금 연극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연극계냐? 사실 다른 장르와는 달리 집단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예술 형식입니다. 예. 그리고 연극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제 무대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 저 역시도 깨닫게 되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가 무대에 그렸던 그 모습이 우리 사회의 위계 질서, 또 가부장적인 질서와 그런 모습들이 여성의 모습으로 또 어떠한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무대로 드러낼 때 그것을 창작해왔던 과정 역시도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주 구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던 것, 예.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뼈저리게 좀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 얼핏 제가 잘 말씀에 이해는 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면 연극계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극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집단 창작을 할 때 작가와 연출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위계 구조라는 것이 있고요. 이른바 도제식? 네, 그러한 예.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극인들 스스로가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네. 예. 그러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실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똘똘 뭉쳐서 서로 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전에는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기존에도 이러한 그 일들이 있었지만 예. 어떤 단체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뭐 교수님에 의해서 이런 사안들이 묻혀지거나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예.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 밤에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민자 전 감독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그 저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이민자 전 감독을 포함해서 연극인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밤샘 토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거기도 어떤 뭐랄까요 권위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대표도 두지 않고 그런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이 제시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떤 공감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지하 연습실에 아주 빽빽하게 모여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좀 오셔서 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 예. 이후에 또 검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러한 일들을 지나오면서 사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좀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협회나 기존의 어떤 제도로는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조직을 예. 있어야 된다. 이런 공통점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담 창구를 만든다든가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정부가 맡아야 될 몫도 있는데 네,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스스로 맥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자정을 해 나가는 노력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예.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들은 누군가를 사실상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구조적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그럼 중요한. 예를 들면 그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은 치유를 위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인가를 계속 들춰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냥 혼자서 벌판에 나오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에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을 얘기한다든가 자신의 미투를 얘기한다든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선언문을 작성을 하면서 예.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는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어떤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여기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피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 가해자의 시선으로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0명이 다 같이 그러면 하십니까? 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실무진은 이제 따로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 전 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남북 선수단은 어제 각자의 단복을 입고 따로 입장했습니다. 개회식 때와는 달랐죠. 이를 두고 남북 간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취재의 보도가 나왔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에 제공한 아이스하키 장비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문제가 됐고 우리가 이걸 반납하라고 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남북 갈등설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북측의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사용한 장비는 우리가 제공한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남북과 IOC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IOC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IOC는 북한에 무상으로 주는 물품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IOC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장비 문제 때문에 폐회식의 공동 입장이 무산된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 입장이 예정돼 있었던 건 맞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 남북 간의 공동 입장을 폐회식에서도 하려면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처럼 개회식에 대한 합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2000년의 시드니 올림픽, 2004년의 아테네, 2006년의 토리노 때는 남북이 사전에 합의를 해서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회식은 합의의 대상이었지만 폐회식은 아니었습니다. 폐회식 때는 전통에 의해서 각국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온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꼭 단복을 안 입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폐회식은 자유롭게 들어오는 게 전통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에 충실한 거다라는 게 조직의 입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IOC의 규정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먼저 개회식을 보겠습니다. 국가별 입장이 원칙입니다. 자국기가 들어오고 단복을 입은 선수단이 따라 들어와야 합니다. 반면에 폐회식은 자율 입장이 원칙입니다. 먼저 참가국들의 깃발이 다 들어옵니다. 어제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비롯한 모든 국기들이 따로 입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선수들은 특별한 순서 없이 국적과는 무관하게 뒤섞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적의 선수들이 함께 입장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장면까지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IOC 규정으로는 폐회식에서만큼은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입장을 하라는 게 원칙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1950년 호주 멜버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그 전까지는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 풍경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개회식은 국가별로 제식 행렬처럼 입장을 하더라도 폐회식에서는 이렇게 선수들이 다 함께 들어왔습니다. 원 네이션, 다시 말해서 국적에 얽매이지 말고 세계인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조작의 기준입니다. 예, 누가 무슨 조작을 주장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국갤럽은 68%로 발표를 했다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감지수와는 전혀 딴판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조작을 일삼는 여론조사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특히 한국갤럽을 콕 찍어서 여론조사가 조작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다른 데와 달리 한국갤럽만 콕 집었냐를 보면 예. 최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좌측이 한국갤럽인데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1%로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19.3%로 꽤 갤럽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만 실시를 합니다. 반면 리얼미터는 거의 대부분을 자동응답으로 하는데요. 조사원이 전화 면접을 할 때 혹시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꺼릴까 봐 의견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침묵의 나선형 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발언이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왼쪽이 한국갤럽이잖아요. 예. 저기는 무조건 다 면접을 하나요? 예. 지금 보면 100% 전화 면접이고요. 예. 한국갤럽은 오랫동안 100% 전화 면접만 해왔습니다. 반면 리얼미터는 90%가 자동응답이고 전화 면접, 조사원이 직접 대화를 하는 조사 면접은 10%입니다. 예. 아무래도 남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전화 면접에서는 본심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 표심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뭐 근거는 있지 않을까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조작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건대 또 체감지수와 다르다입니다. 그런데 나의 판단과 체감지수는 준거 집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 대표가 여론이 특히 대통령 지지도를 콕 집어서 조작됐다고 했는데 앞서 두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도는 사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전부터 대선 전부터도 본인의 지지율이 10% 초반이라고 여론조사기관이 발표를 했지만 실제 대선 득표는 24%다. 그때도 조작해서 본인은 보통 2배 반을 올린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앞서 이제 조작이라고 했던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대선 전인 4월 4주차 조사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지지도가 12%였는데 다음 주에는 16%, 그리고 대선 전전날과 전날 실시했던 조사치를 대선 당일에 투표가 끝난 뒤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는 실제 득표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 대선을 앞두고 표가 결집된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한 방송 MBN인가요? 거기하고는 왜 지금 가짜뉴스라면서 취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도 하여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해서 갤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국갤럽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다 사실대로 하고 있다라면서 정치적 이슈에는 대응하지 않고 따로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면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믿을 만한 여론조사 기관을 골라서 의뢰를 해서 공표를 하면 될 텐데 그런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두 갈래 바른미래로 잡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문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으로 통합되기 전에 소속이 어디였냐에 따라서 미묘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기껏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들으려고 대통령이 천안함 전번과 마주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같이 공동대표인 박주성 공동대표는 처음엔 비판을 좀 했지만 기왕 왔으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묘한 입장차가 아니라 확연한 입장차처럼 보이는데요.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공동대표는 과거의 문제점, 그거를 책임을 짓고 사과를 해야 된다에 더 중점을 둔 반면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공동대표는 미래에 어떻게 과제를 풀어나갈지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 통합 전에 두 당의 대북 입장이 많이 달랐기
달랐긴 했죠. 맞습니다. 크게 달랐었는데요. 예. 이 부분 때문에 과연 대북 문제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 보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추세 방향은 전체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한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던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북한이 명확히 비핵화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라면서 좀 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측면인데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강경해질수록 자유한국당과 입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예. 바른정당 출신들도 이 부분은 마음에 내키지 않고 특히 국민의당 출신들은 상당히 꺼려하는 형국입니다. 예. 뭐 일종의 이것도 딜레마라면 딜레마인 상황인데 예. 그 국민의당 시절에는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에. 예. 지금은 그 말은 이제 쑥 들어갔습니까? 안 합니까? 최근에는 햇볕 정책을 얘기하지 않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라는 정도로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딸 바보 트럼프입니다. 딸 자랑을 많이 한 모양이죠? 예,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방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돌아갔는데 지난 24일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방카의 활동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쭉 얘기를 했는데 해석하면 그녀보다 더 낫거나 더 똑똑한 미국 대표는 있을 수 없다고 내가 말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 다른 미국 대표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텐데. 예, 그녀가 가장 똑똑하다는 말을 그 전날에도 트윗으로 올렸는데요. 예. 이것을 재반복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재미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의 딸인 이방카가 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평창에서 이방카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 하긴 뭐 펜스보다는 칭찬을 받더군요. 예, 미국 예. 언론에서도 칭찬을 좀 받았는데요. 예. 지난번 개회식 때 참석했던 펜스는 선수단이 입장할 때 사실 그땐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는데 예. 남북 단일팀이 입장을 할 때 저렇게 앉아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 대국이라면서 뭐 저런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예, 취지라면 쪼잔하지 않았냐라는 게 미국 내에서 있었고요. 예. 그런데 반면 이방카는 이번 폐막식 때 선수단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저렇게 바로 옆에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당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상당히 웃으면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래서 펜스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 평가를 이방카가 많이 만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이방카는 어제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창에서 가진 인터뷰였는데요. 우리는 북한에서 지금 50마일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방카가 한국에 와서 발달된 한국 사회가 북한과 아주 지척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혹 있을 군사 옵션이나 있을 수 있는 군사 옵션이나 예. 이런 거를 경계하는 하나의 이미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쩌면 뭐 그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더 실감할 수도 있겠죠. 예. 우리만큼 말로만 듣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포근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 팀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omorrow's rain will wash the stains away.